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를 놓고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김도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운영사의 실제 주인이 조 후보자의 조카라고 주장했고, 조 후보자 측은 조카의 소개로 펀드를 소개받은 건 맞지만 조카가 펀드의 오너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로 2년 전 언론에 노출됐던 조모 씨.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 김도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조카 조 씨가 펀드 운용사의 실제 오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카와 함께 일종의 가족 펀드를 운용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국 후보자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74억여 원의 투자 약정 펀드를 소개해준 사람이 처음에 말한 부인의 지인이 아닌 조카 조 씨가 맞다면서도 오노설은 부인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운용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펀드 운영에 일체 관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한 중소기업 역시 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주장에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조카 조 씨가 해당 운용사의 총괄 대표란 증거가 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야당이 운용사의 전현직 대표와 조 후보자의 조카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모펀드의 투자 경위와 실체가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도 논란이 됐죠.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2번 유급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들거든요. 야당은 자산이 50억 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격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다니고 있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학기에 걸쳐서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조 씨가 4과목 낙제로 2번이나 유급을 받았을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받기도 어려웠고 수령액도 조 씨보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적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힘들게 해서 대학원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생들만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조 씨가 받은 장학금은 노환중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소천 장학회가 지급했습니다. 이 소천 장학회에서 이 학생을 이 기간 동안 특정을 해서 지급하라고 저희 쪽으로 이제 서류를 보내주셨고 그 과정만 이제 저희가 중개를 하고. MBN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노 교수는 자리에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노 교수는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장학금은 성적과 상관없이 학업 동료 차원에서 지급했고 자신의 부산시 의료원장 영정과 조국 후보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도 있죠.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사는 빌라입니다. 그런데 저 빌라의 서류상 주인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입니다. 아들과 이미 이혼한 여성의 집에 그 어머니가 산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만큼 사실 이 빌라가 조 후보자 가족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죠. 야당이 의심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또 다른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는 원래 조 후보자의 아내가 갖고 있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역시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판 걸로 돼 있죠.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데 당시는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제기되던 시기였습니다. 야당에선 이 아파트도 조 후보자 측이 명의만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빌라 매입 자금 출처가 조 후보자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럼 증여세는 냈느냐 이거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우성빌라.
지난 2014년 12월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 조모 씨가 2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집입니다. 조 씨는 호소문을 내고 빌라 구입 자금의 출처를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 씨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마련하려던 정 씨가 당시 소유하던 부산 경남 선경 아파트에서 빼낸 전세 자금을 자신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혼 뒤 위자료도 못 받은 자신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양육비조로 준 것이라며 대신 시어머니가 이 빌라에 살도록 조건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네. 혼자 사세요. 조 씨는 또 2017년 정 씨로부터 경남 선경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에 매입한 건 조 후보자의 다주택 해소를 돕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조 씨의 빌라 구입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과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증여받았다고 하면 이제 조세 포탈이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 실명법이 되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혹이 쏟아지자 조국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셈법이 워낙 달라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이 문제를 추석 연휴 민심으로까지 끌고 가고 싶어하고 여당은 그 전에 마무리 짓고 싶어 하거든요. 이동화 기자입니다. 사모펀드의 딸 장학금, 위장 소송까지 계속된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에 맞게 8월 말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로 연기하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9월 달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에 안 맞게 합의할 수 없지 않겠어요? 굳이 8월 달 안에 끝을 내자고 하는 것은 조국 청문회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과 일주일 차이지만 9월 중순 추석 연휴 밥상머리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 가려는 야당의 속셈을 여당이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도 법대로라면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국 청문회가 여야 힘겨루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요즘 은행권에선 독일과 영국, 미국 국고채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1억 원 이상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런 억 단위 돈이 전액 날릴 위기에 처했거든요. 상품 구조는 이렇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금리가 일정한 수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연 4%의 수익이 나고 이걸 벗어나면은 손실을 입는 거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들 국가의 국고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일부 투자자는 거의 100% 투자금 전부를 날리게 생겼습니다. 은행들이 이 상품을 팔면서 선진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는데 위험성을 충분히 알린 건지 금융당국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독일 국채금리에 연계된 파생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김모 씨.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던 은행의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60%가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 독일이 뭐 어떤 나라냐, 대단한 선진국인데 절대 이거에 원금 손실 날 일 없다, 자기 손에 장을 지은다 이런. 김 씨와 같은 상품에 손댄 투자자는 600여 명. 당장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상태로라면 95%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영국과 미국 금리와 연계된 상품에 들어간 3천여 명의 돈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로 팔았는데
퇴직금이나 주택자금 등 1인당 평균 2억 원이 물렸습니다. 이자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제가 집 살라고 지금.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에 대한 합동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불건전한 투자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문제가 된 파생 상품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은행은 수익이 낮아도 위험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이들 가죠. 그런데 은행이 왜 이런 고위험 상품을 추천했을까요? 엄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된 파생 상품을 판 우리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익률도 연 4.7%. 주식 투자만큼 위험하지도 않은 데다 이자도 예금 금리보다 더 높다고 하니 은행 고객들에게는 솔깃했습니다. 은행을 왜 가요? 자기 돈 물리고 벌고 싶으면 증권사 찾아가지. 자기 돈 지키려고 은행 가는 거 아니에요? 반면 증권사는 안전보다는 10% 이상 고수익을 쫓는 고객들 성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가 적었습니다. 은행은 예금금리 대비 좀 한 2, 3%도 높은데 증권사는 예를 들어 2% 수익률 준다 그러면 은행 가운데서도 유독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더 많이 팔았는데 이는 리딩뱅크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경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리스크 관리보다는 수익성이 앞섰던 겁니다. 은행은 판매 수수료로 1%를 떼가 1,000억 원을 팔 때마다 10억 원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독일 국고채뿐 아니라 홍콩 지수와 국제유가에 연동된 파생 상품도 수조 원어치나 팔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어제 저녁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그런데 경찰이 이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수하러 온 피의자에게 여기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혼자 돌려보낸 겁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까지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결심한 모텔 직원 장모 씨. 장 씨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택시에 올랐습니다. 장 씨는 택시기사에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고양경찰서 대신 서울에 있는 큰 경찰서로 가달라고 부탁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에 내린 피의자는 경찰관이 당직 근무 중인 안내실로 들어가 자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무슨 일로 자수를 하려는지 묻자 피의자는 강력반 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직 경찰관은 무슨 사건인지도 또 신원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그런 경찰들은 이곳 말고 일선 경찰서에 있으니 가까운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혼자 돌려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1분 만에 안내실을 나와 다시 택시를 잡아 탔고 종로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자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마음을 바꿨더라면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칠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수를 했기에 망정이지 도주를 하거나 또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범인이라든가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당직 경찰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초 오늘 결정하려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정신병력 여부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좀 더 살펴본 뒤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새벽 여인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장기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오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전주 구도심에 있는 한 여인숙입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 하면서 펑 하면서 빨간이 이렇게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한두 방이 아니요. 화재 현장입니다. 불이 난 여인숙은 2평 남짓한 방이 모두 11개가 있었는데요. 일부는 창문도 없는 이른바 쪽방 여인숙이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방 안에선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폐지를 수고하며 생활하는 7, 80대 노인들로 꽤 오랜 기간 투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만 자는 여인숙 공간이에요. 가재도구가 없이 거주 환경이라 볼 수는 없고. 낡은 목조 건물인데다 여인숙 마당에 쌓인 폐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본 화재 건물은 지은 지 48년이 돼서 목조 귀화 건물로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어 인명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방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놀이공원 놀이기구에서 일하다 다리가 절단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다리 접합 수술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빨간 롤러코스터 주변을 유심히 살핍니다. 지난 16일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바퀴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친 사고의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롤러코스터 뒤쪽에 서 있다가 놀이기구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 성하차장 주변엔 CCTV도 없어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고 또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성능에 대해서 감정 결과는 다음 주에 내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뒤늦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평일, 주말, 성수기 이런 것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평균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를 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은 다리 부상 부위에 오염이 심해 접합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남성. 어쩌죠? 지하철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는데 심지어는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과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서정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조사를 마친 경찰관들이 서류를 들고 개찰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40, 50대 남성분이 여기서 여자분 다리를 찍었대요, 카메라로.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에서 몰카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었는데 범행을 저지른 장소 역시 공단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찍은 사진을 채팅 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여성의 다리가 보여 우발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무 시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런 몰래카메라 찍는 등이나 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직분을 망각하고. 경찰은 남성을 카메라 이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팬티만 입고 지하철역을 활보한 20대 중국 동포. 심지어 경찰에 붙잡혀서는 본인이 신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었고 이 남성의 집에선 27억 원 상당의 필로폰까지 나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파출소 앞에 멈춰선 순찰차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맨발 차림의 남성이 내리더니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들어갑니다. 지하철역에서 속옷만 입은 채 배회하던 20대 중국 동포 A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려갖고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 신고를 해갖고 112에다가. 출동한 경찰은 영내를 수색했고 이 승강장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 활보하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중국 동포 A씨가 난 신이야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마약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800g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습니다. 약 2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국과수의 필로폰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A씨가 마약 유통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지난해 12월 태안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는 회사의 지시사항을 다 지키다가 충실히 따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시사항 자체가 위험했던 겁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김용균 씨는 작업 지시를 충실히 따르다 사고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발전소 측의 위험한 작업 지침이 사고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의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또는 그 해전체의 발열 여부, 소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그림처럼 점검구 내로 들어가야만 가능했고, 김 씨의 소속사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10개월 전 발전소 측이 컨베이어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소속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당신의 사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력사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특조위는 아직도 제2의 김용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408mg으로 기준치의 8배를 넘는데도 작업자에겐 마스크 한 장만 지급됐습니다. 특조위는 발전 5개사가 운전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골프 연습장 소음 때문에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죠. 이런 체육시설 소음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50대 김모 씨는 집 주변 골프 연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골프공 소음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 불로 김 씨 본인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택가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아갔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주택가 바로 옆에 있지만 방음벽과 같은 방음시설이 없어 소리가 그대로 퍼지고 있습니다. 주택가 소음 규제 기준은 50데시벨인데 소음 측정기로 측정해봤더니 공을 칠 때 60데시벨이 넘게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는 골프공 치는 소리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8시부터 시작하니까 대낮이요. 테니스장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기엔 63데시벨이 나옵니다. 한여름에도 창문을 마음대로 못 열 지경입니다. 주변을 울리는 소리인데 아이들이 일단 그 학습이나 이제 수면에 방해되고요. 뭐 환호성이나 아니면 야유나 아니면 심지어 뭐 욕까지도. 주택가에 자리 잡은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렵습니다. 5분 동안 측정한 평균값으로 소음을 측정하다 보니 간헐적으로 소음이 나는 골프장 등은 피해가 있어도 규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영리 사업장이 아닌 공공체육시설 등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간헐소음을 평균을 해버리면 소음 진동 규제법의 이제 하한선에 들어가서 측정하는 이 방법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공정시험 기준 만들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현실성 없는 소음 규제로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광복절이나 한글날을 기념해 일명 애국 마케팅을 펼쳐왔었죠. 그런데 스타벅스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보온병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제품이었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필휘호를 문화재청에 기증한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매년 광복절뿐 아니라 한글날 등을 기념해 특별 상품을 출시하는 마케팅을 선보여 일명 애국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스타벅스는 일본산 말차 발주까지 중단하고 국내 협력사와 재료 국산화 노력을 펼치겠다고까지 밝혔지만 정작 대표 상품인 보온병 대부분은 일본계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보온병을 만드는 서모스 코리아가 일본계 회사일 뿐만 아니라 모 회사 지분의 50% 이상이 미쓰비시 계열사 소유인 겁니다. 소비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배신감이 굉장히 크게 들었는데, 왜냐하면 스타벅스에서는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날에서도 그거랑 관련된 굿즈를 내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MD를 팔면서 서모스를 사용을 했다는 거를.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서모스 코리아가 전 세계에 보온병을 납품하는 협력사일 뿐 지분 관계 등은 몰랐으며 애국 마케팅은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빠르게 시장에서 성장한 스타벅스. 정작 예민한 국민 감정은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인 일본 기업이면서 회사 이름을 서머스 코리아, 한국 서머스처럼 만들어서 일본 기업이 아닌 것처럼 활동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스타벅스는 일본산 보온병을 팔면서 애국 마케팅을 강조한 셈이 된 거죠. 윤지원 기자입니다. 회사 소개란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밀착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서머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서머스 코리아는 일본의 서머스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일본계 기업입니다. 일본 서머스의 모 회사는 타이오 닛산으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계열사가 지분의 50.59%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의 구매가 일본 전범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탓에 노노재팬에서는 서머스를 이미 불매운동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코리아를 붙이고 기업 소개에 한국을 강조해 일본 기업인 줄 감쪽같이 몰랐다는 반응도 있지만 점점 더 견고해지는 불매운동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불매운동이라고 생각되고요. SNS의 발달로 인해서 그 결집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강력한 불매운동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자발성이 토대가 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불매운동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임신부 100명 중 2~3명은 태아가 기형이라고 하죠. 하지만 기형이라고 해도 낙태는 아직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그럼 기형인 걸 알고도 아이를 낳을 경우 사회적으로 지원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아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목 부분에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정상화보다 확연히 넓습니다. 보통 3mm 이상이면 염색체 이상이거나 심장 기형을 포함해 기형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염색체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러프하게는 한 2~3%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신 15주 정도에 최종 기형 판정을 받은 뒤입니다. 결과 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난 1999년 부모는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올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법을 개정해 기형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기 전까진 처벌을 미룰 뿐입니다. 인터넷에선 낙태를 선택한 슬픔을 호소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불법 가능성이 남아있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낙태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해봤습니다. 전화로는 상담이 어려우세요. 한번 내원하시겠어요? 하루 정도 입원하실 수 있으니까. 낙태의 경우에도 이제 출산과 같은 정도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출혈이나 감염, 특히나 다궁이 천공된다든가 또는 기형 검사는 보편화했고 고가의 검사 비용을 물지만 정작 태아 기형으로 낙태를 택하는 산모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임신 중에 선천성 기형을 알았든 몰랐든 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선택한다 해도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오롯이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성희 조나영 씨 부부는 임신 19주에 태아가 다운증후군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어디에도 상담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기관도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 전화번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담밖에는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선택은 오로지 부모의 몫입니다. 다운 증후로 진단을 받았을 때 앞으로 이 산모에게 아이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나 또 사회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증장애아의 어머니 서경숙 씨도 아이 치료비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부의 발달재활 서비스로 월 14만 원을 받지만 400만 원에 이르는 자세교정 의자 하나도 버겁습니다. 몸이 커지면 의자도 또 바꿔야 하잖아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한테. 쉽지 않은 선택을 한 부모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글이 벌써 14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럼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조경진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짚어봤습니다. 갑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더니 생수병과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낚아채 던지는 남성. 피해 차량 뒷좌석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에 가해 남성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단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민적 공분은 커지는 상황. 영상 봤는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해자와 경찰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까지 등장해 사흘 만에 14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의 폭행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폭행당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놓칠 수도 있고요. 또는 브레이크를 꽉 잡는다고 한 게 잘못돼서 가속 페달을 밟았으면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데 단순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가해자가 휘두른 생수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갑작스런 끼어들기, 일명 칼치기 운전은 경찰이 난폭운전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야 하는 만큼 수사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확인,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해외로 출국하고 나서도 실업급여를 8개월이나 받은 남성. 그런데 실은 친형이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이려니 하고 계속 실업급여는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 회사 대표는 가족 6명을 유령 직원으로 두고 직원을 더 뽑았다며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꿀꺽 받아 챙겼습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엉뚱하게 새 나간 돈은 무려 860억 원이나 됩니다. 세부 사업 종류만 무려 70개 가까이 되고 수급자도 매년 100만 명이 넘으니 하나하나 다 전수조사해서 적발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겠죠. 단속은 허술한데 나랏돈을 거저 받는 방법은 많고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으니 바보가 된 것 같고 도둑질할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급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실직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라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지원금을 주기 전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따지고 조건 미달자를 제대로 걸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책은
소리만 갖춰 신청하면 우선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적발되면 처벌하는 사후 관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 돈을 주는 건데 잘 살펴보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고 주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국가연구개발, R&D 예산도 다를 게 없습니다. 매년 10조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영국, 미국,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해야 하지만 묻지마 식이다 보니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도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이 동시에 뛰어들어 2중, 3중으로 자금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도, 일본 수출 규제 극복도,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적절한 곳에 적당한 규모의 자금이 꼼꼼히 지원되고 집행이 돼야 합니다. 마구 퍼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남북 평화 경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진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또 반발할까 두렵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 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그릇에 빗댔습니다.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까지 쏘며 강하게 반발했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남측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일본을 거쳐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주 중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 접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싸늘하게 돌아섰던 한일 외교장관이 약 3주 만인 모레 베이징에서 다시 만납니다. 미국이 중재 역할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는 지금 중국이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모레 베이징에서 다시 만납니다. 로이터 통신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장관의 회동이 주목받는 건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도 확전을 자제한 채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한국의 대화 의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 물꼬가 터질 경우 지소미아 유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우리 군의 대규모 독도 훈련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회담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홍콩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7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는 중국의 군사 개입이 우려되던 상황에서도 평화, 이성, 비폭력, 이른바 화이비 정신으로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중국 정부가 들어줄 리 없죠. 때문에 당분간 우리의 촛불 집회처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집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날은 저물었지만 송환법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발길은 집이 아닌 도심 공원으로 향합니다.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기보단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정도로 조용히 저항해봅니다. 지난 공항점거 당시 집회 측과 경찰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최루탄 발사가 난무했었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Carrie Lam must listen to people's voices and implement the 5 demands and also ask the police to revisit, to reconsider their strategies against protesters. 집회 주최 측은 처음부터 이번 시위를 평화를 의미하는 화평과 이성을 가진 비폭력 집회, 이른바 화이비 집회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폭력 사태로 홍콩 내에서도 집회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는 데다 혹시 모를 중국군의 무력 개입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t's just proof that when riot police do not storm into the crowd, protests could remain in the principle of peaceful without any clash. 시위가 큰 충돌 없이 끝나면서 중국의 군사 개입 위기도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력 개입하면 미중 무역 협상을 해칠 것이라며 중국에 재차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홍콩 시민이 한국인에게 쓴 것으로 알려진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때문에 중국 누리꾼들에게 얽혀 공격을 받게 됐다며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자신들을 홍콩 시민으로 소개하며 홍콩 시위 지지를 호소하는 한국어 SNS 계정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홍콩 시민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며 현재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에 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계정 운영자는 서툰 한글로 신경 써주신 한국분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시민을 대표해 불편을 끼쳐 사과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한 글에 중국 누리꾼의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걸 언급한 겁니다. 해당 계정은 중국인들이 중국 내 최대 SNS인 웨이보를 통해 네이버에서 계정을 만드는 방법과 댓글을 다는 방법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아이돌이 홍콩 경찰을 지지하고 홍콩 시민을 비판했다는 인터넷 기사에는 홍콩은 중국의 속국이라거나 한국은 참견 말라는 중국어 댓글이 가득 달렸습니다. 홍콩 시위 지지를 촉구한 계정은 700만 시민밖에 없는 홍콩이라는 도시가 독재에 직면했다면서 관련 글을 더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때문에 삼성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애플사의 팀 쿡 최고 경영자의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문턱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처지를 비교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and he made a good case, is that Samsung is their number one competitor, and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because they're based in South Korea. 대부분의 휴대전화기와 관련 장비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과 달리 삼성은 미국이 최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인 대중 관세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며 향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중관세 부과에 대한 연기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애초 9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중 휴대전화기와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 등 총 1,560억 달러, 약 189조 원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12월 15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 혹은 삼성을 비롯한 경쟁사의 대미 수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탈북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평소에도 국회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권영봉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결산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발생한 탈북모자 사망 사건에 집중됐습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고픔을 피해 대한민국에 왔는데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 소방부처가 지금 복지부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초기에는 통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임대료를 체납하고 전기료도 내지 못했는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 해당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쏟아지는 질타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일상의 생활 필수품이 지체되고 있을 때 한두 달만 늦어지더라도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일본 식품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군 부대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피해자가 있다며 공개했는데 국방부에선 우리가 알기론 피해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공군 산하기관에 물품 구매 요청서입니다. 1,400여 명의 사망자를 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2000년부터 사용이 중단된 2011년까지 12년간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군 기관은 총 12곳. 800개가 넘는 문제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각급 부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조달 시스템에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병원인 국군수도병원과 국군 양주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2010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양주병원에 있던 이모 씨는 입원 후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엔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런 정황을 파악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군 측이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에서 혹시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자가 없는지 자체적인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국방부는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면서도 군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다음 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스포페이션스를 주제로 한 제21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올해 학술대회는 경영학자와 기업인 등 1,000여 명이 모여 경영 융합 지식 창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여자 골프 투어 우승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그너 MBN 여자 오픈에서 박민지가 한타 차로 챔피언에 오르면서 여자 골프 춘추 전국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3주 이상 휴식을 취한 선수들의 샷 감각은 절정이었습니다. 박주영의 멋진 샷 이글부터 장하나의 정교한 퍼팅, 그리고 홀인원에 가까웠던 한진선의 완벽한 티샷까지 박민지라는 새로운 챔피언을 탄생시킨 보그너 MBN 여자 오픈은 한때 5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 자리에서 우승 경쟁을 펼쳤을 만큼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최혜진의 4승을 제외하고 매 대회 우승자가 바뀔 만큼 어느 해보다 치열한 승부가 전개되는 올 시즌 여자 프로골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쫓아갈 때 좀 더 힘이 나고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이뤘으니까 또 1승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매 대회 혼전을 거듭하다 보니 개인 타이틀의 향방도 아직까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가히 한국 여자골프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했다고 평할 만합니다. 사흘간 10,000명에 가까운 갤러리가 보그너 MBN 여자 오픈을 찾아
멋진 샷에는 함께 열광했고 실수에는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골프 꿈나무에게도 더없이 좋은 살아있는 학습 현장이었습니다. 좀 치열하게 좀 가서 좀 잘 지키는 선수가 이기는, 선수들 보니까 좀 힘도 나고 그래. 내륙에서 펼쳐진 사실상의 후반기 첫 대회부터 이변이 연출되며 남은 올 시즌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낮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열대야가 사라지는 등 아침과 저녁으로는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충주는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도 한낮 기온은 3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해안에는 특히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3도, 춘천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울산과 부산은 2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동부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30도 선에 비교적 선선한 낮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무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4살 된 딸을 가진 여성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남편과 이혼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기게 됐습니다. 법원이 미국인인 그녀가 술 마시는 사람들 축제에 가는 등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너무 서구적이라고 판단해 딸의 양육권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최근 여성의 축구장 출입과 운전 허용과 같은 사우디 내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죠. 씁쓸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